아시죠?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거 사주면 우리 엄마 병원 갈 수 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5살짜리 꼬마가 반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국내 3위 건설그룹 회장 서준혁은 그 반지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반지 안쪽에 자신이 직접 새긴 각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5년 전 아내에게 끼워준 결혼 반지를 왜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인생 한편 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오전 11시 배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낡은 점퍼를 거친 어르신들 사이에 유독 작은 아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5살인 하진이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때가 묻은 얼굴 위로 또렷한 눈동자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내려다 봤어요. 얘야, 여긴 포장 안 된다니까? 벌써 몇 번째야? 뒤에 줄 선 어르신들이 혀를 찼습니다. 빨리 비키라는 눈치였죠. 그래도 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작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아줌마 제발이요. 우리 엄마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오늘 이거 못 가져가면 진짜 큰일 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이 손을 내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지? 뒤에 사람들 안 보이니? 자꾸 이러면 다음부터 밥도 없어. 하진이의 시선이 펄펄 끓는 죽쪽에 꽂혔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이 스쳤어요.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 밥 못 먹으면 죽는다고요. 제발 한 번만 싸주세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식판 소리도 멈췄어요. 하지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안쪽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지재단 점검을 마치고 나오던 남자가 소란이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국내 3위 건설그룹을 이끄는 서준혁이었습니다. 올해 45, 5년 전 이혼 뒤 해외에서 일에만 매달려온 남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냉정해지려 애쓰는 사람에 가까웠죠. 회장님, 일정 빡빡합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비서실장 박기수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준혁은 대답 없이 배식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꼬마가 포장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버텨서요. 규정상 안 됩니다. 준혁이 직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를 내려다 봤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때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누구 갖다 주려고 그러니? 하진이는 움츠러들지 않고 준혁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요. 우리 엄마요. 엄마가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죽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끝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혁이 직원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 넉넉히 싸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규정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아이를 돌려보내는 일은 없게 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서둘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따뜻한 국을 넉넉히 담았어요.
비닐봉지가 묵직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진이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품에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엄마 약 먹을 수 있어요. 하진이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드리워졌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차에 올랐을 그였어요. 하지만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가거라. 길에서 뛰지 말고. 돌아서려던 하진이가 문득 발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손바닥 위에 뭔가를 올렸어요. 낡은 은색 반지 하나였습니다. 세월에 닳아 빛이 많이 바랬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있었죠. 아저씨 부자같이 생겼는데 이거 사줄 수 있어요? 준혁의 눈에 반지에 꽂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팔면 우리 엄마 병원 갈 수 있어요. 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준혁은 무심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반지가 가볍게 굴렀어요. 그 순간 반지 안쪽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준혁의 손끝이 멈췄어요. 반지를 빛 쪽으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히 수진. 준혁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5년 전 프로포즈 하던 날 자신이 직접 새겨 넣은 각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에게 끼워준 반지.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지를 쥔 손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하진이는 이미 봉투를 안고 급식소를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바닥을 차는 낡은 운동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뒤늦게 출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좁은 골목으로 꺾어진 아이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준혁은 급식소 앞에 선 채 한동안 아이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봤어요. 가슴 안쪽이 뜨겁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유도 말하지 못한 채 이혼을 통보하던 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반지는 뭘까요? 이 아이는 대체 뭡니까? 엄마가 병원도 못 가서 5살짜리가 반지를 팔고 있다니.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돌아봤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전부 가셔 있었습니다. 저 아이 찾아. 지금 당장. 일정 다 취소하고. 저 아이가 어디 사는지 오늘 안에 찾아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반지를 손안에 꼭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급식소 안쪽에서 봉사자 정순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하진이를 알고 있었어요. 매번 혼자 와서 엄마 목까지 싸달라고 울던 아이였으니까요. 정순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배식대 뒤로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날 밤 준혁은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지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급식소에서 가져온 수진의 결혼 반지였죠. 조명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각인을 바라보자 5년 전 기억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준혁에게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재벌가 장남인 준혁에게 수진은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준혁은 끝까지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준혁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지킬게. 약속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준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홍정숙은 처음부터 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변변한 배경도 없는 며느리,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수진의 부모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결혼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며느리가 집안 격에 안 맞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어머니는 준혁 앞에서는 점잖았지만 준혁이 없는 자리에서 수진을 조여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고 손님 앞에서 수진을 하녀 부리듯 했어요. 수진은 그래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준혁이 좋았으니까요. 이 사람만 내 편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2년 차, 수진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기 갖자. 나는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 수진이 준혁의 팔을 잡으며 말할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아이를 원하는 수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을 불렀어요. 너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수진이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머니가 소개한 병원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병원장 오상철이 직접 준혁을 진료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정자증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혁은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 다가와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오늘 산부인과에서 좋은 말 들었어. 배란일 맞춰서 다시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대. 수진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준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수진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 내가 줄 수 없다는 말을요. 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수진이는 평생 아이를 못 갖는 거야. 저 여자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깨끗이 보내줘라. 그게 수진이를 위한 거다.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살게. 준혁은 밤마다 서재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을 보내야 하는 걸까? 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다른 남자 옆에서라도 보게 해줘야 하는 걸까? 사랑하니까 보내야 한다는 말이 준혁의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어요. 결국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차명수를 불렀어요. 차명수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쓰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위자료 5억,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부족하지 않게 해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습니다. 차명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인 얼굴 뒤에서 차명수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이혼을 통보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수진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수진은 준혁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은 한참 동안 입을 여질 못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죠. 수진아, 우리 그만하자. 수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준혁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족한 거 없게 해줄게. 변호사한테 다 지시해뒀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준혁의 팔을 붙잡았지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이유를 말해줘. 준혁의 턱이 떨렸어요. 이유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줄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서, 그래서 보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수진이 자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수진은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건 준혁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그만하자. 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이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만지면 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준혁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짧은 지시만 남겼어요. 당분간 해외에서 일한다. 국내 일은 차명수 변호사랑 처리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준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준혁이 떠난 그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은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었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어요. 준혁이가 너랑 더는 못 살겠단다.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못 살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유는 내가 더 잘 알겠지. 뭐 구구절절 말 안 해도 되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준혁 씨한테 전화라도 한 번만. 준혁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이 자료는 변호사가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그리고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련하게 붙잡지 마. 남편이 살기 싫다는데 뭘 더 어쩌겠니? 시어머니가 나간 뒤 수지는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수지는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휴대폰.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빼지 못했습니다. 빼는 순간 정말 끝인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이 저택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무도 불러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낮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만 등 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변호사, 나야. 위자료 건은 보류해. 내가 따로 지시할 때까지 한 푼도 보내지 마. 전화기 너머로 차명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 외곽 낡은 빌라촌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반쯤 땅에 묻힌 문이 하나 나와요.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수진이와 하진이가 사는 집의 전부였어요. 방 안 낡은 요 위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베개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죠. 나이는 겨우 40이었지만 얼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었어요. 손발과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 같은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듯 저택을 나온 수지는 한 달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위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준혁의 번호도 이미 끊겨 있었죠. 수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생기면서 신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어요. 공장일, 식당, 설거지, 마트, 야간 알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만 갔어요.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에는 급식소에서 얻어온 죽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진이는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작은 냄비에 죽을 옮겨 담았습니다.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소매로 감싼 채 삐걱거리는 상 위에 올렸어요. 엄마, 내가 죽 따뜻하게 데웠어. 냄새 좋지? 한 입만 먹자, 응? 하진이는 일부러 더 밝게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이마를 짚자 열기는 여전했어요. 수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 묻은 소매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하진아, 너 또 혼자 급식소 갔어? 엄마가 혼자 다니지 말랬잖아. 갈라진 목소리 끝에 기침이 섞였어요. 하진이는 모르는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나 이제 다 컸어. 길 건널 때도 양옆 다 보고 다닌다니까? 엄마는 밥 먹어야 약도 먹지. 수지는 말없이 입을 벌렸어요. 죽 한 숟가락이 겨우 목을 넘어갔습니다. 맛있네. 우리 하진이가 데워서 그런가 보다. 수진이 아이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조용히 덮었어요. 부어서 두꺼워진 손이었지만 하진이의 작은 손을 감싸는 힘은 약했습니다. 하진이는 엄마가 죽을 세 숟가락째 넘기자 그제야 안심한 듯 웃었어요. 오늘 급식소에서 되게 멋진 아저씨 만났어. 멋진 아저씨? 키도 크고 옷도 번쩍번쩍했어. 아줌마가 포장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싸주라고 했거든. 되게 목소리가 낮았어.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착한 아저씨네. 고맙다고 인사했어? 꾸벅했어. 하진이가 허리를 숙여 보이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5살짜리가 혼자 급식소를 다니며 엄마 밥을 구해오는 게 대견한 게 아니라 미안한 거였으니까요. 하진이가 죽그릇을 치우고 부엌에서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이 다 떨어졌어, 하진아. 하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럼 내일 약국 가서 외상해 올게. 약사 아저씨가 착하니까 될 수도 있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외상이 석 달째 밀려 있었어요. 지난번에 약사가 미안한 얼굴로 더는 어렵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둔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학병원 번호가 떠 있었어요. 김수진 환자분 맞으시죠? 지난번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단계예요. 바로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진은 하진이가 듣지 못하게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입원할 형편이 안 돼서요. 며칠만 더 약으로 버티면 안 될까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죄송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어디서 전화 온 거야? 하진이가 엄마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수진은 애써 웃어 보였어요.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쪽에서 컵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사이 수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하진이가 혼자 남는다는 것, 그게 수진을 가장 짓누르는 공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문 앞에 뭔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 하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 어기 만두집 할머니 김말순이었습니다. 수진이 쓰러진 뒤부터 가끔 만두 몇 개를 문 앞에 놓아두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수진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5살짜리가 엄마 대신 급식소를 다니는 것도요. 하지만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만두 몇 개 놓고 가는 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에 입술을 깨물다 결국 돌아섰어요. 한참 뒤 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두다. 말순 할머니가 또 놔줬나 봐. 하진이가 만두를 들고 방으로 뛰어왔어요. 만두를 데워 접시에 담고 젓가락 대신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젓가락을 쥘 힘이 없다는 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만두 하나를 겨우 씹어 삼켰습니다. 맛있다. 말순 할머니한테 나중에 꼭 인사드려야겠네. 응, 내가 대신 가서 인사할게. 하진이가 자기 목 만두를 후후 불며 한 입에 넣었어요.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아이의 아빠를 닮은 눈매가 가끔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진이가 만두를 삼키고 엄마 곁에 바짝 붙어 누웠어요. 이불 속으로 작은 몸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안 무서웠어. 급식소도 혼자 잘 다녀왔고, 만두도 있고, 엄마도 밥 먹었잖아.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치? 수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 하진이 오늘 고생했네?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약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어둡고 좁은 반지 앞방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저택 서재에 앉아 반지를 손안에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명 아래 반지 안쪽의 각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수진. 준혁이 직접 새긴 글자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공방에서 혼자 한 글자씩 새겨 넣었죠.
이 반지를 5살짜리 꼬마가 급식소에서 팔려고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요. 준혁은 수진이 재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해외로 떠난 뒤 한 번쯤 수진 소식이 궁금했을 때 변호사 차명수가 보고했습니다. 전 사모님은 재혼하셔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혁은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생각했어요. 잘 됐다.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사는 거라면 내가 보낸 게 맞았다. 그렇게 믿고 5년을 살았습니다. 일에 매달려서 잠을 줄여서 수진을 떠올릴 틈이 없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반지는 뭡니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여자의 반지를 5살짜리가 급식소에서 팔고 있다니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비서실장 박기수를 불렀어요. 급식소 CCTV 확인했어?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가 급식소를 나간 뒤 동선을 추적했는데 골목으로 꺾어진 이후 CCTV 사각지대입니다. 주변 상가 카메라까지 확인 중입니다. 준혁은 영상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 하진이가 봉투를 품에 안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점퍼, 바람에 날리는 가느다란 뒷목. 준혁의 턱이 떨렸어요. 급식소 봉사자 중에 저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찾아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은 급식소로 직접 갔습니다. 배식 시간 전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비서실장이 안내한 사람은 봉사자 정순이었습니다. 올해 60, 이 급식소에서 10년째 봉사하고 있는 아줌마였어요. 준혁이 하진이 사진을 보여주자 정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이 꼬마요?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의 매일 와요. 혼자서요. 매번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규정상 안 되니까 쫓겨나고 그래도 또 와요.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요? 정순이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요.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어요. 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쉰대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소는 알아요?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아이가 항상 저쪽 골목 방향으로 뛰어가는 건 봤어요. 서울 외곽 쪽 빌라촌이 있거든요. 준혁은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식소를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정 다 취소해. 회장님 오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권 결제도 다 취소하라고 했어. 비서실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으니까요. 준혁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서류 100장보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빨라. 그 빌라촌부터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에서 주변 빌라촌 주소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반지를 손안에서 굴렸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던 여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이 반지가 5살짜리 손에 들려 있었을까? 재혼했으면 이 반지는 버렸을 겁니다. 아니, 수진이라면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 안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혁의 저택 안방에서 어머니 홍정숙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저택 경비실장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오늘 아침 급식소에 다시 가셨습니다.
봉사자를 만나고 나온 뒤 일정을 전부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정숙의 찻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일정을 전부? 네. 비서실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어요. 정숙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제 급식소에서 꼬마를 만났다는 보고는 이미 들은 뒤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아들이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잠시 망설이던 손끝이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자 상대가 받았어요. 차 변호사, 나야. 전화기 너머로 차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준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여자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명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모님, 5년입니다. 흔적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숙의 입가가 실룩거렸어요. 5년 동안 찾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급식소 봉사자까지 만나고 다녀? 그게 걱정이 안 돼? 차명수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를 찾으면 위자료 얘기가 나올 거야. 내가 지급 정지시킨 거, 내가 처리한 거, 그게 다 드러나면 너도 끝이야. 알지?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빌라촌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주변 상가 CCTV를 뒤져 하진이의 동선을 대략 좁혀낸 뒤였죠. 고급 구두가 먼지 날리는 바닥을 밟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설수록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저만치서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약봉투를 품에 안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어제 급식소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준혁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진이는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추더니 곧장 지하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준혁도 그 앞에 멈춰섰어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입구, 반쯤 땅에 묻힌 문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였습니다. 덜 닫힌 문틈 사이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 눈 떠봐, 엄마. 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바닥에 수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 위에서 굴러떨어진 듯 몸이 비스듬히 꺾여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진이는 그 곁에 주저앉아 엄마의 어깨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어요. 쓰러진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알던 수진이 아니었어요. 퉁퉁 부은 얼굴, 앙상하게 마른 어깨, 환자복도 아닌 낡은 옷 사이로 쇄골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수진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문 쪽을 스치듯 흔들렸지만 누구를 알아볼 기력도 없어 보였어요. 엄마, 엄마, 눈 떠봐. 하진이의 울음 섞인 외침에 준혁이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곧바로 수진 곁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부축했어요. 손끝에 닿은 건 앙상하게 마른 어깨와 퉁퉁 부은 손목이었습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어제 급식소에서 만난 그 아저씨였습니다. 준혁은 뒤따라온 비서실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어. 당장 차로 옮겨. 비서실장이 곧바로 수진을 안아들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는 하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뒤를 따랐어요. 좁은 문턱을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거친 숨소리와 하진이의 흐느낌이 뒤엉켜 들렸습니다. 출발해. 대학병원으로 빨리. 차가 급히 출발했어요. 차 안에는 수진의 거친 숨소리와 하진이의 울음만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넘겨줬어요. 그 순간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남자의 윤곽이 잡혔어요. 수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수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차 안, 낯선 남자의 품. 수진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저 병원 갈 돈 없어요. 내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곧 기운이 풀리며 다시 준혁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돈 생각하지 마요. 사람부터 살고 봐야죠. 수진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만 깨문 채 눈을 감았어요. 준혁은 수진의 얼굴을 내려다 봤습니다. 5년 전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처음 다시 보는 이 여자의 얼굴은 그때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하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차가 멈추자 비서실장이 곧바로 수진을 안아 올려 응급실로 뛰었어요. 이동 침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복도를 가로질렀고 의료진이 달라붙어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버텼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혁이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살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부터 살려. 응급실 앞 대기실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의자 끝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굳게 닫힌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울음을 참느라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옆에 말없이 앉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너머로 의료진의 발소리와 기계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때 꼬르륵 하진이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대기실에 크게 울렸어요. 하진이는 얼른 두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잠시 뒤 준혁이 편의점 컵라면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으렴. 준혁이 컵라면을 내려놓자 하진이는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하진이가 후루룩 면을 삼키자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안 가고 계속 여기 있어요? 준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국물을 한번 휘저어보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하진이는 그 말을 잠시 곱씹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도 맨날 그냥 괜찮다고 해요. 아까도 엄청 아팠으면서 나 무서울까봐 참았거든요. 준혁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이가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어요. 준혁이 손수건으로 아이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하진이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다 작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준혁은 대답 대신 하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응급실 복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주변에는 잠시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하진이가 준혁의 팔에 기대 스르르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이가 깨지 않도록 팔을 그대로 둔 채 응급실 문만 바라봤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수진이라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걸까? 준혁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 문 안의 사람이 살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준혁은 잠든 하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응급처치가 끝난 뒤 수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얼굴은 여전히 종이잔처럼 창백했어요. 담당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돼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수진이 수액줄을 단 채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선생님, 저는 입원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진이가 끝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잘못되면 나는 어떡해. 수진은 아이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준혁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필요한 검사 다 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담당이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가 쪽에 서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었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 옆모습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서준혁. 차 안에서 흐릿한 의식 속에 스쳤던 목소리가 이제야 선명하게 겹쳐졌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5년 만의 재회였지만 반가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5년 전 아침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너랑 더는 못 살겠단다. 수진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준혁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반지 앞방에서 쓰러져 있던 수진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준혁이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을 처리했던 변호사에게 수진이 재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5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지 앞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 급식소에서 밥을 구해오고 반지를 팔아서 엄마 약을 사려 하고 준혁은 그 말을 다 꺼내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수지는 한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살긴요. 누가 그래요? 이혼 처리했던 변호사가 그랬어.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수진이 힘없이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재혼은 무슨, 당신이 떠난 뒤에 위자료 한 푼 안 왔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번호가 바뀌어 있고 당신 번호도 끊겨 있고 나 혼자 아이 낳고 혼자 일하고 몸 망가져도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자료가 안 갔다고? 5억을 맡겼어. 아파트도 한 채.
그 변호사한테 분명히 한 푼도 안 왔어요. 수진이 조용히 잘랐습니다. 병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5년 동안 수진이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믿고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한 말 속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말. 준혁의 시선이 천천히 하진이에게 향했습니다.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앉아있는 아이. 이혼한 게 5년 전이고 하진이가 5살이라면 이혼 전에 임신했다는 뜻이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무정자증이야. 내 아이일 리가 없어.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준혁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느꼈어요. 아이를 품에 더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아빠 얘기는 묻지 마세요. 준혁은 더 묻지 못했어요.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올게. 안 와도 돼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병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울었어? 나가면서 눈이 빨개졌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혼 이후 재혼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 출생 기록에서 아버지라는 공란이고 미혼모로 단독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보고한 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 앞으로 위자료가 지급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차 변호사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준혁이 주먹이 천천히 말려 들어갔어요. 5억을 맡겼는데 한 푼도 안 갔다? 잘 살고 있다는 보고도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연락이 끊겼다. 과거 기록 전부 뒤져. 위자료 서류,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빠지는 거 없이 전부 찾아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복도 끝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준혁의 저택에서 어머니 정숙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변호사 차명수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이수진 씨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입니다. 정숙의 찻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5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는 빨리 내보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설마 임신까지 되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정자증은 자신이 병원장과 짜고 꾸민 거짓이었어요. 아들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여자한테 자주 가고 있어? 매일 병원에 계십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가 아이까지 데리고 아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의 병실 문에 조심스러운 노크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손,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시어머니 홍정숙이었어요. 수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정숙이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누워있어. 아픈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지. 준혁이 얘기 듣고 과일 좀 챙겨왔어. 정숙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수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서 있었어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선이 하진이에게 닿는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다가 곧 풀렸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하진이구나. 참 똘망똘망하네. 하진이는 낯선 할머니를 올려다보다 엄마 뒤로 살짝 몸을 숨겼어요. 정숙은 수진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영이가 요즘 병원에 자주 온다면서? 네, 그 애가 원래 마음이 약해.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거든. 정숙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사람의 톤이었어요. 수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망설이는 척 하다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 수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정숙이 하진이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수진에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잘해줘. 근데 아이가 먼저 정 붙여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거든? 엄마니까 하는 말이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과일 맛있게 먹고 몸부터 추스려. 내가 괜한 말 했네. 정숙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에 걸려있던 인자한 표정이 사라졌어요.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진이는 금세 다시 만화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수지는 한참 동안 아이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혁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수진을 바라보던 눈은 5년 전 그 눈이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하진이가 먼저 마음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을 때 다치는 건 늘 아이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겨우 열리던 마음이 다시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혁이 따뜻한 죽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진이가 먼저 반갑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왔어? 엄마한테 죽 가져왔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하진아 이리 와. 준혁은 걸음을 멈췄어요. 어제까지 있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꼿꼿이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맙지만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하진이도 낯선 사람한테 너무 정붙이면 안 되니까. 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움켜쥔 손끝만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죽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병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에 나온 준혁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였어요. 그때 준혁의 눈에 테이블 위 과일 바구니가 스쳤습니다. 병실 안에 어제 없던 것이었어요. 준혁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병실에 누가 다녀갔어? 비서실장이 간호사 데스크에 확인한 뒤 돌아왔어요. 오전에 연세 있는 여자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준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연세 있는 여자, 과일 바구니, 그리고 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CCTV 확인해.
오늘 오전에 이 병실에 들어간 사람 전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어요. 준혁은 복도 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수진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준혁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저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모아온 서류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 병원 CCTV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병실에 다녀간 여자는 큰 사모님이셨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계속해. 비서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 변호사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위자료 5억. 차 변호사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앞으로는 한 푼도 나간 게 없습니다. 준혁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명의 이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차 변호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억과 아파트 전부 차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어요. 이걸 차 변호사 혼자 했다고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 비서실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의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를 추적했는데 한 곳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큰 사모님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 봤어요. 차 변호사와 어머니 사이의 통화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전후로 통화가 집중되어 있었고 이혼 직후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오간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5년 전 회장님의 무정자증 진단을 내린 병원장 오상철의 개인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낸 사람이 누구야? 큰 사모님 명의 계좌입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장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 무정자증 진단을 내린 그 병원장에게? 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장을 소개했다. 그 병원장에서 무정자증 진단이 나왔다. 어머니가 이혼을 부추겼다. 차 변호사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쓰던 사람이다. 위자료는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 수진이 재혼해서 잘 산다는 보고도 거짓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병원까지 찾아와 수진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병원 잡아줘. 지금 바로.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정자증 재검사. 비서실장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벽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무정자증이 거짓이었다면 5년 전 수진을 보낸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아이를 줄 수 없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줄 수 있었다면 수진이 혼자 낳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담당이가 나왔어요. 서준혁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자수, 운동성, 형태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정자증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 무정자증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그 진단은 거짓이었어요.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아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수진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수진이 혼자 낳은 아이, 하진이.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 준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지만 함부로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혁이 얼굴에서 손을 뗐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친자검사 의뢰해. 네? 하진이, 그 아이 친자검사. 입원하면서 체혈한 기록이 있을 거야. 그 검체로 내 검사랑 결과랑 대조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 없이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준혁은 병원을 나서며 주머니 속 반지를 꺼냈어요. 영원히 수진. 그 각인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만약 하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아이는 5년 동안 급식소에서 밥을 구해왔고 반지를 팔아서 엄마 약을 사려 했다. 내 아이가. 준혁은 반지를 쥔 손을 가슴에 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 뒤 준혁은 병원 복도 비상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친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찢는 소리가 조용한 계단통을 크게 울렸어요. 수치가 나열된 페이지를 넘기다 맨 끝 결론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검체 A와 검체 B는 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였어. 처음부터 내 아이였어. 무전자증이라서 아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이었고 수진은 임신한 채 쫓겨났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저택 서재에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구나. 준혁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무정자증 재검사 결과지였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았어요. 정상이더라고요. 정숙의 시선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5년 전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겠니? 병원도 실수할 수 있잖아. 준혁은 두 번째 서류를 밀었어요. 그 병원장한테 어머니가 매달 돈을 보냈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도와준 거야. 준혁은 세 번째 서류를 밀었어요. 내가 수진이한테 주라고 한 위자료 5억. 한 푼도 안 갔어요. 전부 차 변호사 계좌에 그대로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그건 그 변호사가 알아서 한 거겠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어머니랑 차 변호사 통화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준혁이 네 번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직후로 둘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정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검사 결과지. 그것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친자 검사 결과예요. 99.99%. 내 아이예요, 어머니.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어머니가 병원장한테 돈 주고 없는 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놓고 수진이한테 남편이 같이 살기 싫단다고 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안 보내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거짓 보고까지 시켰고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 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아이를 낳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고 5년 동안 반지하 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진이는 5살인데 혼자 밥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앞으로 수진이랑 하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준혁아, 네가 어떻게 엄마가 한 일이 엄마한테 돌아온 거예요. 준혁이 조용히 잘랐습니다. 정숙은 입을 벌렸지만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책상 위에 서류를 챙기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준혁의 등 뒤로 정숙이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 준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진이는 엄마 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5년 전에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유를 말 안 해줬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 나한테 무정자증 진단이 나왔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였어.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너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았어. 매일 아기 옷 보면서 웃던 거, 산부인과 다녀오면서 좋은 얘기 해주던 거, 그걸 보면서 차마 말을 못했어. 내가 아이를 줄 수 없다는 걸. 수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유를 말하면 너가 안 떠날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보냈어.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5년 동안 자기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목소리가 한 단 더 낮아졌어요. 그 무정자증이 거짓이었더라고. 바보같이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장한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수진은 멍하니 준혁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친자 검사지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줬어요. 하진이 내 아이잖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버려진 줄 알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하진이 낳고 몸이 망가져도 당신 원망은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수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버린 게 아니었네요. 준혁은 더 버티지 못했어요.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어. 그 한마디를 못해서 너 혼자 5년을 버텼어.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울었어요. 그때 하진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와 준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울어? 수진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진이가 준혁을 올려다 봤어요. 아저씨도 울었어? 조금. 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아는 사람이야? 준혁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젖은 눈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하진이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어요. 아저씨가 하진이 아빠야. 하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너무 늦었지? 하진이는 한동안 준혁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작은 손을 뻗어 준혁의 뺨을 만졌습니다. 진짜? 진짜야? 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아빠 있어? 그 한마디에 준혁이 무너졌어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있어. 이제 있어. 하진이는 준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도 두 사람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하진이가 준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양볼에 번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빠, 나 이제 급식소 안 가도 돼? 응, 이제 안 가도 돼. 엄마 약도 사줄 수 있어? 엄마 병원도 데려가 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쪽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수지는 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급식소에서 하진이가 내밀었던 그 반지. 5년 동안 수진의 손가락에 있다가 하진이의 손을 거쳐 준혁에게 돌아온 반지였어요.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줬습니다. 돌려줄게. 원래 네 거니까. 수진은 손가락 위에 반지를 내려다 봤어요. 세월에 닳아 빛이 많이 바랬지만 안쪽 각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수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하진이가 엄마 손가락에 반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엄마, 그거 우리 집에 있던 반지잖아. 아빠가 돌려준 거야? 응, 다행이다. 엄마 그거 되게 아끼잖아.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수진은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수진은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안정되어 처음으로 병원 밖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세 사람은 병원 앞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진이가 가운데에서 양쪽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어요. 한 손은 엄마, 한 손은 아빠. 아빠, 나 어제 그림 그렸는데 우리 3명 그렸어. 아빠가 제일 커. 아빠가 제일 크구나. 응, 근데 엄마를 제일 예쁘게 그렸어.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하진이가 문득 두 사람의 손을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지? 수진과 준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료급식소에서 시작됐어요. 5살짜리가 엄마 약을 사려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끊어져 있던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줬어요.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늦은 햇빛이 세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살짜리 하진이가 급식소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내밀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엄마 약을 사려고 집에 남은 마지막 물건을 들고 나온 아이. 그 작은 손이 결국 헤어져 있던 엄마와 아빠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오히려 잃어버렸고, 수지는 버려진 줄 알고 이를 악물며 5년을 혼자 버텼어요. 둘 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꼬여버린 거였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서 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해가 쌓여 마음이 닫혀버린 사이가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괜찮은 척 돌아서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는 일들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남몰래 눈물을 삼키시고 아픈데도 괜찮다고 웃어 보이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 번쯤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5년을, 10년을, 때로는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담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댓글에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